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청소년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과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또는 청소년 수련원이라든지 이런 곳들과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몇 차례 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학교 교육과는 달리 어, 학교 교육에서는 하기가 어려운 뭔가 다른 차원의 청소년과 기후변화 문제 또는 미래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점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거나 예민하게 느끼신다고 생각하게 됐냐면 뭐 이런 생각이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청소년들을 돌봄과 관리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대하고 그들에게 뭐 그 임파워먼트를 하고 그들이 주체가 돼서 무언가 어떤 변혁이나 변화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돕고 이런 거를 지금 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도 이제 국가환경교육센터에 청소년 위원회가 있는데요. 청소년 위원들이 막 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계획을 세우면 아이고 아이고 청소년인데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뭐 하는 거지 저 사람? 우리를 애로 보는 건가 그냥? 뭐 이런 뉘앙스를 많이 받게 돼. 그리고 어른들이 차려놓은 판에 아이들을 그냥 손님으로 오게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일 핵심이 결국 의사결정 과정에 어떻게 이 청소년들이 주체로 참여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도 국가환경기획센터 청소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역 단위로 있는 청소년 위원회들 그리고 학교 안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청소년 의회 같은 거 지역 단위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와는 성격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음, 인류 역사가 특히 이제 지난 2, 300년이 차별을 극복해온 역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차별을 극복하고 또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또 장애자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고 그랬을 때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차별이 일종의 나이에 따른 차별, 아이와 어른 또는 청소년과 어른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라오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 배경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기후위기와 환경재난, 미래사회의 불확실성과 관련해서 어른과 청소년 또는 현 세대와 후속 세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으로 지금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어떤 다른 강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가장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인데 참정권에 관련된 제가 선거 연령을 14세 정도로 낮추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과도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은 저는 이제 충남 서천에 살고 있는데요. 근데 서천도 지금 고령화가 아주 심해서 어,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투표하는 날 가보면 89살 되신 어르신들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투표하시는 모습을 많이 봐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게 멋지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한 표를 차라리 16살 청소년한테 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요. 어, 왜 19살이다가 18살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16살은 안 될까? 그 16살 친구들은 뭔가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숙한가? 뭐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16살 청소년에겐 투표권을 주지 않는 걸까, 참정권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 이제 점점 더 앞으로의 학교 교육이나 학교 밖, 물론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그 청소년의 인파워먼트에 관련된 부분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구나. 중요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푼베리가 그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는 걸 보면서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도 보신 분 계실 텐데 계속 표현을 how dare you, how dare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각국의 대표들이랑 뭐 리더들이 쫙 앉아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 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얘기할까? 어른들한테 좀 부탁하듯이 얘기하지. 그랬는데 에,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건 어린아이로서 어른들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미래 세대로서 현 세대한테 일종의 명령을 하는 것 같은 말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세계가 다가오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더 아이, 청소년, 어른 뭐 이런 식의 연령에 따른 구분, 그 연령에 따른 구분과 그에 따른 역할의 분담이나 책임과 권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아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그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역시 기후변화와 또 생물 멸종과 그런 환경 재난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지속 불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그게 존재할 시간이라는 거죠. 다음 세대가 존재할 시간. 근데 지금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 존재할 시간을 박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매우 긴장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까 이제 그 소개하시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 이런 기후변화나 환경재난이나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어떤 활동을 해볼 것이냐.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 청소년들을 만날 것이냐. 이 질문이 그 함께 결국은 그 답을 찾고자 하는 그래도 가장 구체적인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 오른쪽에 있는 이 보고서가 얼마 전에 BTS가 유엔에서 연설하기 전에 그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인용했던 유엔 대학 보고서입니다. 유엔 대학 보고서의 제목이 뭐냐? 지구촌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 있다. 입니다. 지구촌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 있다. 환경 문제, 환경 재난 또는 전쟁, 굶주림과 가난, 착취, 차별, 인권 침해, 독재 이런 게 다 사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 합쳐져서 미래 세대에 존재할 시간을 지금 빼앗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 교육에 또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협을 대하는 세 가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요 세 가지 문제의식에 대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선생님들과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자,
어, 요즘 뭐 청소년 센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학교도 그렇고 오면 손도 소독해야 되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뛰어 앉아야 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심지어는 학교도 제대로 못 가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이런 건 얼마나 다루고 있을까요? 혹시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혹시 좀 들어보셨나요?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 문제가 왜 발생했고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우리가 화재 예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기 사용하는 법도 배우고 대피 요령도 배웁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죠. 근데 우리는 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의 원인과 재발 방지에 관련해서는 가르치지 않을까요? 두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요즘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학교에서 기후변화 교육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북극곰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도 쓰고 또 아마존 산불 얘기도 하고 투발루 섬이 물에 잠기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기후변화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까요? 저 지구 반대편에 대해서는 뭔가 제법 소식을 듣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있더라. 거의 가르치지 않는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자기 지역을, 마을을 좋아하거나 자랑스러워하지도 않아. 특히 농어산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돌아올 생각이 없죠. 자기 동네를 쪽팔리게 생각하니까. 세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제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제 아들이랑 언제 얘기하다가 아이가 사회과 중간고사 본다고 예상 문제를 내보라 그러면서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건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국가에 의해서 침해됐을 때 제기하는 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란 말이죠. 그렇게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래서 야, 그러면 너희 친구들이 청소년 기후행동 19명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어, 지금. 작년 3월 13일 날 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지금 대통령을 피청구인으로 해가지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냈어. 기후변화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그거 알았어?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교과서에 말이야 교재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만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실제로는 너희 친구들이 너희를 대신해서 이렇게 헌법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야 이건 누워서 침 뱉기구나. 너희 아버지가 환경교육하는 사람인데 너도 몰랐으면 학교에서 다룰 가능성이 별로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학교, 우리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왜 우리 학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마스크를 써라, 손을 소독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문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까? 왜 북극곰과 투발루와 아마존에 대해서는 다루는데 내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까? 왜 교과서나 교재에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라는 걸 지식으로 배우는데 실제 세계 속에서 자기 친구들이 재판을 실제로 벌이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까? 이래도 괜찮은가? 그래서 제가 묘안을 하나 냈어요. 아, 수능이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죠. 수능에 문제를 출제하기로 하자.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그 문제를 하나 공개를 하는 거예요. 미리. 마지막 논술 문제를 하나 냈다, 이번에 특별히. 그래서 30점짜리 수학 문제 10개 푸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인데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고 가정을 하고
청소년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서 당신이 헌법재판관이라면 어떻게 판결을 내리겠는지 쓰시오. 30점짜리 논술 문제. 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이런 거 한 30점짜리. 만약에 이런 걸 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난리 나지 않았을까? 저는 뭐 빛나는 일타 강사겠죠. 여기저기 고등학교에서 막 이렇게 섭외하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러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지금 우리의 학교가 뭔가 또는 우리나라, 우리의 교육이 뭔가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못한다면 학교 밖에서라도 해보자.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소년 문화센터나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나 이런 데서 청소년들과 함께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방향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의식과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마스크 언제 벗을까요? 1년 음, 안에는 벗을까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문제는 이런저런 어떻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앞으로 최소한 빠물이 빨라도 10년 안에는 어렵다. 그래서 어, 10년 동안은 마스크 못 벗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인간이 뭔 악담을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인이 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면 마스크를 벗을 거라는 기대가 오히려 어, 비현실적인 기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문제를 조금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에볼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아프리카 북서부 지역에 시에라리온이나 라이베리아 있는 이쪽 지역에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하나인 에볼라가 돌았죠. 2014년, 15년 얘기입니다. 그때 감염된 사람이 28,600명 정도이고 죽은 사람이 11,315명. 그러면 이게 치명률이 얼마나 되는 거죠? 대략 한 40% 정도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치명률이 얼마나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2억 명 정도 됩니다. 좀 넘습니다. 2억 명이 훨씬. 근데 죽은 사람이 400만 명이 훨씬 넘습니다. 이게 대략 2% 정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치명률이 40%짜리였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거의 전 세계 1억 명이 죽은 겁니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으면 감염률은 떨어져요. 왜냐하면 걸리면 죽기 때문에 퍼뜨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교묘한 녀석이 나타나가지고 한 열흘 동안 잠복기가 딱 있어서 막 퍼뜨린 다음에 갑자기 팍 죽이는 그런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감염률도 높고 치명률이 높은 또 동시에 높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말란 법도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마스크는 써도 괜찮은데 이런 바이러스가 나타날까 봐 걱정. 지금도 계속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고 있는 건 아시죠? 지금 이제 코로나 말고도 그 앞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드린 에볼라, 지파, 어, 메르스, 그다음에 사스, 니빠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수공통 감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난 1980년부터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종류도.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이 에볼라가 왜 터졌냐? 요 시에라리온이랑 라이베리아 요 바닷가에 어촌 마을들이 쫙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2, 30년 전부터 대형 선단들이 나타나서
이 앞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싹쓸이를 합니다. 지금 그냥 광양이나 완도나 여수, 순천, 뭐 무안 이런 쪽에 바닷가에 쭉 어촌 마을들이 있었는데 그 앞에 나가서 물고기 잘 잡아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유럽의 큰 배들이 와가지고 물고기를 싹쓸이를 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그 저인망 그물이 얼마나 크냐면 그 그물 안에 전보 제트기가 12대가 들어간다. 그물 하나에. 비행기가 12대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싹쓸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쪽배 타고 나가가지고 낚시질하고 그물질 해가지고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는 게 없는 거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할 수 없이 육지로 들어갔어요. 육지로 들어가서 뭐 금방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뭐 자기 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띄는 대로 잡아먹었죠. 그때 뭘 잡아먹었냐? 바로 원숭이하고 박쥐를 잡아먹은 거. 그리고 거기에서 에볼라가 터진 거예요. 자, 지나가고요. 지금 UNEP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인수공통 감염병의 핵심적인 원인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지예요. 하나가 생태계 파괴. 직접적으로 강이나 숲이나 이런 걸 파괴하는 거, 서식지를 파괴하는 거. 두 번째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심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산불이 나거나 이러면서 또 생물들의 서식처가 파괴되거나 생물들을 이동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장식 축산. 면역력이 떨어진 동물들을 너무 좁은 곳에 가둬 키우거나 또는 얘네들이 먹을 사료를 기르기 위해서 숲을 불태우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동물 밀거래. 상아뿔이나 코뿔, 소뿔, 뭐 그다음에 희귀한 동물들을 몰래 들여오는데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같이 따라 들어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지금 코로나19 문제는 안전과 건강의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문제가 환경과 생태계 파괴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가 몇 개가 없어졌냐? 최소한 3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3억 개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건 최소한 10억 명의 생계가 위험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실업과 빈곤으로. 그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 새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누구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졌냐? 가난한 여성들의 비정규직 일자리가 제일 많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제때 밥도 못 챙겨 먹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모든 재난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 이를 통해서 자기 삶과 자기 이웃의 삶과 우리 지역의 삶이 지역 사회가 지속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걸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학교에서 안 가르쳐줘.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을 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루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연결고리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호주에서도 계속 산불이 나고 있어요. 아마존에서도 계속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 산불과 아마존 산불은 같은 산불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산불이에요. 왜냐? 호주 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물어진 숲에 발생한 산불이고 아마존 산불은 기후변화도 관련은 있지만 90% 이상은 농민들이 일부러 지른 불입니다. 왜? 왜 농민들은 숲을 불태우는가? 농사 지으려고. 그렇죠. 화전하려고. 뭘 재배하냐? 콩이랑 옥수수를 재배, 주로. 누가 먹을? 소, 닭, 돼지가 먹을. 사료를 재배. 그러면 그 사료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나라로 오는 양이 세계에서 5위입니다. 1년에 480만 톤. 우리가 먹고 있는 소닭 돼지는 아마존의 숲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길러진 콩과 옥수수를 먹고 자란 소닭 돼지일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나의 점심 식사와 아마존의 산불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이죠. 연결고리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섬진강 지역에서 전남 구례에서 지금 아까 보니까 그 광양시도 계시고 그다음에 완도도 계시고 전남의 여러 지역에 계시는데 지금 구례 하동 이쪽 구례도 계시고 그러네요. 아,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난리가 났는데 작년 역사 이래 그 섬진강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한번 물난리를 겪고 나면 진짜 빗소리만 들리면 뭐 소화도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막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도 한번 당해봤는데. 자, 쭉 지나가서요. 선생님들과 얘기 나누고 싶은 사건이 있어서 먼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진강에 지금 섬진강에 끼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아마 훨씬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섬진강에서 제첩이 잡히죠. 제첩은 기수역에서 자라는 조개죠. 그래서 예전에는 낙동강 하구에도 제첩이 많았죠. 저는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보면 제첩국 사이소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제첩국을 머리에 이고 이렇게 팔러 다니시고 새벽에 그랬죠. 근데 낙동강에 하구뚝이 막히면서 제첩이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제첩은 기수역에 사는 그러니까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곳에서 사는 조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구뚝이 막혀버리면 제첩은 이제 살 수가 없게 되죠. 그나마 섬진강에는 하구뚝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제첩이 살아왔었는데 2001년에 626톤 정도 잡히던 제첩이 올해 상반기에 데이터를 보면 6톤밖에 잡히지 않은 걸로 나오고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혹시 이제 그 지역에 계신 분들께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알고 계셨는지 아마 제첩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마 계속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자료로는 제첩을 잡아서 먹고 사는 어촌 가구 수가 한 500호 정도 그다음에 그 제첩으로 식당을 하시는 곳이 한 100군데 정도 그리고 공장도 몇 군데 있고 근데 600톤이 넘게 잡히던 제첩이 6톤밖에 안 잡히면 100분의 1로 줄어든 거니까 100개 어촌 가구로 치면 5가구 먹고 살 만한 정도밖에 안 돼. 식당 중에서는 100개 식당 중에 1개 먹고 살 수 있는 식당밖에 안 돼. 공장도 제첩이 안 잡히니까 중국산 제첩을 가짜를 가져다가 속여서 팔다 걸려가지고 과태료 물고 그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삿짐센터 일용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런 분도 있고 제첩 축제도 다 취소됐고 이게 지금 세계 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아주 중요한 지역의 생태문화 자원인데 전통이고 국가농업유산이기도 하고 세계 어업유산이기도 하고 이 제첩이 지금 이렇게 안 잡혀가지고 이걸 유지할 수 있냐 더군다나 그래도 작년에는 60톤 가까이 잡혔다고 하는데 올해는 6톤밖에 잡히지 않게 됐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이제 청소년들과 함께 지역의 사건을 탐구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핀란드 같은 곳에서는 현상 기반 학습이라고 보통 부르는 것이죠. 저는 주로 사건 탐구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아주 통합적인 관점에서 탐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청소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결국 이 문제가 우리 부모님 문제이거나 친구 부모님 얘기이거나 삼촌 고모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단 섬진강에 만들어진 여러 개의 댐들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다른 때 강의할 때보다는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약간의 가해자 피해자 구조가 이 안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섬진강에 내리는 빗물이
예전에는 다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갔겠죠. 그래서 섬진강 하구의 민물이, 강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서 바닷물과 만나서 이루는 기수역에 제첩이 살았죠. 근데 지금은 댐들이 뚝뚝뚝뚝 생기면서 광양제철소로, 광양시로, 김제평야로, 여수시로, 순천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섬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물은 절반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하구의 염분 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조개들도 제첩들도 살 수가 없어서 상류 지역으로 계속 움직여 가지고 15km 이상을 제첩 서식지가 북상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댐을 다 만들었을 때는 당연히 저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필요했으니까 저렇게 댐을 만들어서 쓴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섬진강 생태계의 심각한 교란과 섬진강에 살고 있는 제첩뿐만 아니라 참개나 뱀장어나 은어나 복어나 이런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훼손되는 것이고, 그 생물들에 의존해서 살고 있었던 구례, 하동, 뭐 화개장터 이쪽 지역 사람들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홍수가 났고 작년에, 그리고 댐에서는 물을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조절하다가 이렇게 에, 방류를 해버렸는데, 하필 제첩의 산란기가 7, 8월이기 때문에 이 빗물에 강물에 산란한 알들이 다 떠내려가고, 결국 올해는 제첩 생산량이 10분의 1로 다시 줄어들어서 작년 60톤에서 또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10톤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섬진강 변에 구례하동은 계속 무사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이제 뭘 먹고 살 것인가? 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되게 된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첩으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 기후변화 문제가 저 아마존이나 투발루나 무슨 아마존 북극이나 이런 데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문제고 친구 부모님의 문제고 우리 삼촌 이모의 문제고 곧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질문은 이겁니다. 섬진강 유역에 내리는 빗물을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광양제철에, 광양시에, 여수에, 순천에, 김제에, 거기다 보내다가 지금 섬진강 하구의 구례 하동의 사람들과 강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광양제철에 공업용수 안 보낼까요? 광양시에 생활용수 안 보낼까요? 김제에 농업용수 안 보낼까요? 구례 하동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광양에 비하면 훨씬 힘도 없죠. 세금도 조금 거치고 국회의원도 그쪽 사람이고, 그래서 이쪽 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소연과 시위와 호소와 탄원과 이런 걸 했는지 모르죠. 더군다나 거기에 제첩 종패도 뿌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나마 이제 최근에 물관리에 관련된 법이 바뀌면서 물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가 됐죠. 기존에는 5개의 부처에서 다 나눠서 하던 관리가, 그러면 환경부가 섬진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섬진강 유역의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섬진강으로 떨어지는 빗물은 섬진강으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렵겠죠.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함께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정책 제안, 법률 개선 제안, 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것도 하나의
군이나 하나의 센터에서가 아니라 여러 센터가, 광양에 있는 센터와 구례에 있는 센터와 또 여수에 있는 센터가 이게 다 얽힌 문제구나, 우리 지역에. 더군다나 기후변화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면 이건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지역의 센터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탐구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앞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문제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문제를 극복해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활동을 함께 해보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교과 지식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들, 지속 가능성의 문제, 또는 뭐 생물 다양성의 문제, 또는 문화 다양성의 문제, 또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생각해 보되, 특히 이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 위기나 환경 재난 등을 함께 고려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풀어가고 지역이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변해갈 수 있을 것인가, 자기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전개해 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것인데요. 조금 다른 사례를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앞에 거보다 훨씬 어쩌면 더 큰 틀에서 통합적인,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사례이고, 혹시 K무크 아시나요? K무크라고 아시죠? 그 K무크에 이 강좌가 올라가 있어요. 환경 사건에 감춰진 진실이라고 6개의 사례 중에 하나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설명을 잠깐 드려볼게요.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이따이 병이에요. 이따이 병, 이거는 이 자료가 사실 없어도 돼서 공유를 끄고 그냥 얼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따이 병은 어떤 병이죠? 미나마따랑 헷갈리시죠? 미나마따는 수은 중독이고 이따이 병은 카드뮴 중독입니다. 카드뮴이 몸속에 일종의 생물 농축 과정을 통해서 쌓이면서 이게 골다공증이랑 비슷한 증상을 일으켜요. 그래서 뼈가 으스러지거나 부러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따이 병이죠. 아프다 이 말이죠. 이 병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지고 있냐?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를 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문제 이런 걸 낼 수 있어요. 이 다음 중 이따이 병을 일으킨 원인이 된 중금속으로 맞는 것은 카드뮴. 탁 하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따이 병의 원인은 카드뮴인가요? 카드뮴이 아니에요. 이따이 병의 원인은 뭐냐? 바로 일본의 군국주의입니다. 일본이 1850년대에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뭐 신사유람담도 파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근대화를 하죠. 어마어마한 공업화를 하고, 그러면서 일본이 결국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상대로 제일 만만한 건 일단 조선이었고, 전쟁을 근데 일으키려고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겠어요? 무기겠죠, 무기. 무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기를 만들려고 보니까 금속이 필요한 거예요. 그중에서도 납, 구리, 아연 이런 금속이. 그래서 납, 구리, 아연 광산을 개발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 구리, 아연을 재련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게 바로 카드뮴이에요. 그렇게 해서 배출된 카드뮴이 강으로 흘러든 거죠. 토야마현의 신통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데, 그 강으로 이 오염물질들이 쭉 흘러든 겁니다. 근데 그 강물을 하류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생활용수, 농업용수로 다 쓴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조금씩 조금씩 카드뮴이 축적되다가, 카드뮴은 반감기가 한 30년 정도 돼요. 몸속에 들어오면 빠져나가는데 한 3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오는 양은 미량이었는데 그게 쌓이면서 일정한 수준으로 넘어서니까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죠. 자, 그런데 일본이 언제 이 광산 개발을 제일 적극적으로 하냐?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이 일본이 이제 겁이 없어져 가지고 우리나라한테는 을사늑약을 먹였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또 자기 나라에서는 광산을 어마어마하게 개발하기 시작해요.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카드뮴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에 걸린 사람들이 실제로 막 생겨난 거는 주로 1940년대, 50년대 이때 들어서 환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00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카드뮴에 걸려서. 이따의 병에 걸려서.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95% 이상이 엄마들이에요. 이게 남자, 여자, 어린애, 노인이 골고루 걸린 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골다공증이랑 메커니즘이 좀 비슷한데, 그 당시 토야마 지역의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래서 여성들의 상당수가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노동 강도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리고 애를 여러 명 낳았죠, 이미. 엄마로서. 애를 여러 명 낳으면서 몸에서는 많은 무기물이 빠져나갔죠, 이미. 영양은 부실하죠. 노동 강도는 세죠. 근데 거기에 카드뮴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뚝뚝 부러지는 거죠. 그리고는 한 40년 동안 고통스럽게 누워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병에 걸린 광산 개발을 누가 했냐? 미찌라고 하는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 이 광산을 개발합니다. 당연히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말했겠죠. 처음에는 의사들도 이 병의 원인을 몰랐어요.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이 다 엄마들이고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니까 이게 영양실조가 원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양실조는 문제를 심화시킨 요인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분포 지역과 그 토양에서 발견된 검출된 카드뮴 농도가 되게 비례한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카드뮴 중독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이 문제를 소송으로 가져가는데 1972년에 결국 승소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한 200명 정도의 자원봉사 변호사들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지원을 하고,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병에 걸린 가족들을 마을에서 왕따를 시켜요. 같이 상종을 안 합니다. 왜? 원인을 모르니까 저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천벌을 받은 거라고 취급을 해가지고,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서 엄마는 누워있고 남편은 집 나가고 애들은 학교 못 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왕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걸 돌봐주는 게 아니라 추방해 버리는 거죠. 이 일본의 몹쓸 문화가 있어요. 이런 일이 근데 100년이 지나고 또 일어납니다. 그게 언제냐? 후쿠시마 사고 때.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가 붕괴됐을 때, 후쿠시마는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대부분 어부였기 때문에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갔는데 학교에서 안 받아줍니다. 방사능 묻혀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누군가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돌봐주고 배려하고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일본이 이따이 병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후쿠시마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일본의 군국주의, 일본 제국주의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냐? 한반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 중에 하나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지금 종전선언이 중요하냐? 환경적으로도 이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평화교육과 생태교육이 만나게 되죠. 성평등 교육과 만나게 되죠. 인권교육과 만나게 되죠. 이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청소년 교육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이런 통합성의 강도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런 문제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아이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좋은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는가. 더 이상 풍요로운 삶이 좋은 삶이 아니다. 더 이상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게 좋은 삶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과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 좋은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이 나와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 갔다가 난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면 우리의 지역은 앞으로도 계속 소멸로 가겠죠. 제가 살고 있는 서천은 재작년에 제가 살고 있는 한산면 옆에 마산면이라고 있는데 그 면 단위에서 애가 한 명도 안 태어났죠. 그런 면이 수두룩하죠. 그 작년에는 또 애가 한 명 태어났는데 그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출생신고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생신고하는데 한참 걸렸다고. 지금처럼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우습게 알거나 때로는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이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역에 남아서 지역의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겠냐. 학교 교육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학교 교육은 더 관심이 없죠. 그러면 학교 교육 과정과 학교 밖의 마을 교육 과정이 뭔가 함께 만나서 아이들에게 이런 자기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특히 지금처럼 기후위기와 환경 재난이 심해져서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이 지금처럼 무너져 내리면 사람들의 삶이 좋은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게 이런 거죠. 서울대학교 학부를 폐지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국립대학을 40개를 묶어서 연합체제로 만들어서 하나의 졸업장으로 졸업하게 하자. 그리고 이제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전공을 할 것인지만 고민하게 하자. 그리고 어떤 지역의 아이가 자기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에 가면 등록금이나 이런 거는 100%다 면제하자. 그리고 교수도 이제는 자기 지역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대학의 교수로 뽑자. 틈만 나면 수도권으로 이사 갈 생각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래서 그렇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로부터 배운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의 리더가 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래서 지역 대학의 역할을 바꾸자. 그러려면 아이들이 학교에 머물러서만은 안 된다. 학교 밖으로 나와서 뭔가 지역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런 틀을 평생학습 체제와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럴 때 그럼 학교의 중요한 파트너가 누가 되어야 되냐. 제가 생각하기엔 지금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센터 또는 이런 데들이 결국 학교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고, 그랬을 때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이런 청소년 시설들은 학교에게 뭘, 학교가 하기 어려운 뭘 함께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말씀드린 이따의 병도 사건 탐구라고 말할 수 있고, 앞에 제첩 사건도 그렇고, 익산의 장전마을에서 담배 찌꺼기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다가 많은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죽고, 강원도에서는 산불이 나서 많은 지역이 지금 뭐 준재난 상태에 빠져 있고, 또 제가 살고 있는 서천에서는 올 봄에 동죽이라는 조개가 80%를 다 떼죽음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지금 강이고 산이고 바다고 도시고 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배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그런 걸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국영수를 20% 줄이자. 그래서 하루를 통째로 비워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지역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하루를 만들자. 그건 제가 지속 가능한 미래의 날, 뭐 이렇게 이름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제는 국가 중심의, 교과 중심의, 지식 중심의 교육으로부터 이제 실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 삶을 디자인하고 그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하자. 이런 데 대한 합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럴수록 이제 청소년 단체들의 역할이 이제 새롭게 예, 규정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교육과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이제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떻게 바꾼가? 대학 서열화를 어떻게 철폐할 것인가? 부모님들을 어떻게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대학의 역할을 어떻게 다시 설정할 것인가? 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학교에 처음 갔을 때 대학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립대학이기 때문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대학이. 그래서 만약에 지역의 농부가 옥수수 많이 키우거든요. 오하이오주에서. 옥수수를 키우다가 만약에 처음 보는 병충해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옥수수를 잘라가지고 학교에 대학에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그럼 대학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연구를 해가지고. 그게 대학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키우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지역에 다시 리더가 되고. 그렇게 해서 또 옥수수 농사가 잘 되면 그분은 또 대학에 기부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성격 자체를 아예 다르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충남 서천도 마찬가지인데 이 서천 그 충남의 북부 지역은 좀 덜하지만 충청의 남부 지역 논산 뭐 청양 부여 서천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아래에 이제 전남 전북 지역에 서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갈 것이냐. 그 힘의 에너지의 원천이 뭐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서천에 이제 울버들 FC라고 축구 클럽이 하나 있는데 청소년 축구 클럽이죠. 이제 그 친구들은 정말 저는 너무 사랑스럽고 대견하고 그런데 어 공차는 게 끝나고 나면 축구 시합하고 끝나고 나면 모여서 이제 우리 지역이 서천 이 한산 지역을 어떻게 앞으로 자기들이 이,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논의하고 공부하고 또 선배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얘기해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청소년 모임들이 거기에 이제 지역의 서천도 청소년 수련관도 그렇고 청소년 수련 활동이 뭐 없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을 단위에서 그 일어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그런 청소년 친구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큰 도시들 말고 우리 이런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천도 그렇지만 그 지역의 농어산촌 지역에서 그 청소년들과 어떤 미래를 디자인 함께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음, 많이 열려 있다. 어, 그리고 새로운 키워드들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그 미래의 문을 열기 위한. 근데 그게 풍요로운 세상이거나 성장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새로운 키워드.
아마 궁극적으로는 좋은 삶이 뭐냐 도대체.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비대면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차이가 많아. 이렇게 아쉽기도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으니까 혹시라도 또 다음 기회에 뭐 하루 종일 이런 사건 탐구나 현상 기반 학습이나 이런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멋진 사례도 같이 얘기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